오늘 한국사 수업은 108쪽에서부터 110쪽까지 교과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울 때 배경으로 알아둬야 될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은 전쟁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바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2번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청나라하고 일본이 먼저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개항 이후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모군란,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이러한 갈등이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 요인을 보면요. 군사적으로 청은 조선을 자국 방어의 울타리로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대륙 진출의 요충지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조선의 양국 상인이 진출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진압을 못해서요. 누구를 불렀냐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에 청나라와 일본이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청나라 군대가 오기 전에 일본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일본 군대는요, 조선 안에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출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양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오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가 농민군과 급하게 전주하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 군대에게 돌아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안 가고 일본군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내정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러고는 여기 보면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6월 21일이에요. 자, 6월 21일에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은 6월 23일에 청나라 군대를 기습해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청일전쟁은 평양전투, 황해해전에서 청나라 군대가 격파되면서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청일전쟁의 그 위치를 보면 풍도해전이라고 여기 제물포 앞바다, 성완전투, 그 다음에 황해해전, 평양전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청나라군과 일본군이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맺어지는데요. 시모노세키는 여기 일본에 있는 항구 도시죠.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청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실 일본은요, 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제국주의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요, 이 받은 막대한 배상금으로 일본은 야하타 제철소를 세워요. 그리고 이 제철소에서 무기를 생산하겠죠. 10년 후에 있는 러일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또 시모노세키 조약에서요, 일본은 타이완 섬을 할양을 받는데요. 타이완 섬은 지금의 대만이 되겠죠. 대만. 그래서 대만을 식민 지배하게 돼요.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 랴오동반도입니다. 랴오동반도를 할양하게 되는데요. 랴오동반도는 한자를 쓰면 요동반도예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바로 왼쪽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반도 부분이고요. 이 지역은 예전에 고구려 땅이었던 곳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갖게 되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져가지고요. 우리나라와 관계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청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관여를 하지 못하는데요. 일본의 그 영향력이 한반도와 그 다음에 요동반도까지 확대가 되면요. 가장 이제 신경이 쓰이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 랴오동반도를 할양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일본은요, 이 배상금으로 산업화를 이루고 군비를 확장해서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청나라는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반식민지화 돼가지고요. 청에 대한 열강의 입공 경쟁이 가속화돼서 가속화됐고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이제 더 이상 청나라는 우리나라에 관여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청나라를 중국이라는 파이를 열강들이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하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청나라를 두고 여러 열강들이 이제 청나라를 반식민지화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랴오둥 반도를 확보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랴오둥 반도까지 일본이 진출하게 되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나라가 동시에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의 반환을 요구했고요. 결국 일본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게요. 이 상황에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청나라 끈이 떨어졌어요. 청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누가 또 여기에 일본을 견제하고 나섰냐면 바로 러시아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연결을 해보려고 러시아에 줄을 대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 을미사변을 일본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경복궁에 있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고종은요. 아관파천을 단행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아관파천이라는 사건을 배웠을 텐데요. 아관의 뜻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아라사 공사관을 얘기합니다. 아라사는 러시아를 얘기하고요.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라사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천자가 옮길 천자예요. 갑자기 옮겨갔다라는 거죠. 아관파천을 해서 고종 임금님이 러시아 공사관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이제 피해 있었던 거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이유는 뭐냐면요. 러시아 공사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 땅입니다. 일본군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복궁이 너무 두려웠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서 1년 동안 이 러시아 공사관에 숨어 있었고요. 숨어 있었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1년 뒤에 돌아오는데 경복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로 러시아 공사관 바로 옆에 있는 덕수궁으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덕수궁에서 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아관파천 이후에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인데요. 자,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려면 누구를 제껴야 되겠어요? 이제 러시아를 제껴야 되겠죠.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러일 전쟁이고요. 러일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는데 태클 걸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은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청일전쟁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라고 해서 이렇게 연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청나라, 일본, 양국 군대가 오게 됐고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발발이 됐죠. 자,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일본은 랴오둥 반도까지 확보를 하게 돼요. 여기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간섭을 했고요. 자, 러시아하고의 그러한 관계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아관파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겠죠. 자, 그 뒤에 대한제국도 수립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10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동학농민운동의 본격적인 전개 과정 전에 동학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요, 1860년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름을 동학이라고 한 이유는요, 서학에서, 그러니까
서쪽에서 들어온 학문이라고 해서요.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했거든요. 서학을 배격해서 이름을 동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동학은요, 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교리가 짬뽕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유교, 불교, 도교에다가 민간 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해서 좋은 건 다 골라 모아서 만든 게 동학이에요. 이 동학의 기본 사상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너도 하늘이고 나도 하늘이다. 누구나 평등한 사상인 거죠.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니까 신분 질서를 부정했고요. 이러한 동학을 정부에서는 사교, 사악한 종교로 규정해서 교조 체제우를 처형합니다. 교조라는 건 종교를 창조하다, 만든 사람이에요. 종교를 만든 체제우를 죄인으로 잡아서 혹세 무민한다,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현혹한다 라고 해서 처형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동학이 만들어졌고요. 이 동학이 만들어진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농민층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지배층이 농민층을 수탈하고요. 청나라 일본 상인이 내륙에 진출함에 따라서 농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여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농민 반감이 고조돼서 농민봉기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방공령이 내려질 정도로 피해가 심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방공령이라는 건 방자가 막을 방자입니다. 곡식이 나가는 걸 막는 건데요. 자,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쌀을 유출해 가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쌀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방관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죠. 우리 지방 밖으로는 곡식을 반출해 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런 게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때 동학의 교세가 확대되는데요. 동학이요, 모든 인간이 존엄하며 누구나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층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이 농민층이 많이 사는 데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바로 삼남 지방이 되겠죠. 이러한 삼남 지방의 농민층들이 동학을 많이 믿게 됩니다. 자, 동학을 만든 사람이 아까 최재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최재우에 이어서 2대 교주는 최시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최시영이 포접제를 정비합니다. 포접제는 동학의 조직이죠. 동학의 조직이 포접제라고 하고요. 경전을 간행합니다. 동학의 경전으로는 우리가 용담유사라든가 또는 동경대전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전을 간행하면서 삼남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동학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교조 신원운동이 전개되는데요. 여러분이 교조 신원운동의 뜻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조는 누구죠? 교조는 종교를 만든 사람 누구라고요? 최재우라고 했고요. 신원, 최재우가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됐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운동입니다. 자,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운동이에요. 교조 최재우가 누명을 벗고요. 동학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으려는 운동인데요. 바로 이거는 종교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농민들이 삼내, 전라북도 삼내, 충청도 보은에서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은 집회에서 어떤 그 구호가 나오게 되냐면 척, 외양, 창의를 내세우게 돼요. 척, 배척한다. 외와 양, 서양을 배척하며 창의, 의롭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시작했던 동학운동이요. 이제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반 농민까지 가담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동학농민운동이 교조 신원운동, 처음에 종교적인 성격으로 시작이 됐는데 정치운동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요.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